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려서 특히 충남과 호남에 살고 계신 시청자분들 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비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전세시장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대차 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논란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임대차 개정안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뭐가 바뀌는 거야? 혼란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 부동산법을 야당의 동의 없이 밀어붙인 데 이어서 슈퍼 여당의 입법 완력 3대 권력기구의 권력기구 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정청이 요는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쏙 빼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5급, 검찰은 4급 이상 공무원들, 그다음에 고위 공수처가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수사를 맡게 되는데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그럼 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사하라는 거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에게 가 있던 힘과 국정원에게 가 있던 힘을 상당수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겁니다. 경찰이 굉장히 거대해집니다. 공룡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월세 뒤흔드는 법안 처리. 한국일보는 이번 법안 처리를 전월세를 뒤흔드는 법안이다라고 정의했군요. 2시간 24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해서 퇴장을 한 상태로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퍼렇습니다. 시퍼렇습니다. 찬성표 일색인 본회의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얻을 것 없는 장외로 나가자니 통합당 일단 원내 투쟁 뾰족한 수가 야당에게 없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장외 투쟁으로 재미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던 통합당의 아픈 기억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능세가 아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는 가능성은 닿지 않았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무기력한 야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나섰습니다. 직권조사하겠다. 수사 중인 고소 누설은 포함이 안 된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뉴질랜드 외무부가 성추행 수사 한국에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성 간 접촉이라며 소극적으로 한국이 대처했다는 겁니다. 나라 망신시킨 한국 외교부. 조선일보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외교부는 성적 의도는 없었다라고 당사자를 감쌌다는 거죠. 1개월 감봉 징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거죠. 뉴질랜드 내에서는 한국이 성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상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에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사회학을 전공한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승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뭔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임대차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법 일부를 민주당이 결국 본회의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정말 승리한 것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룡. 당정청은 이에 힘받아서 3대 권력기구의 개편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힘이 대거 빠지고 경찰에게 힘이 집중됩니다. 공룡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기. 트럼프가 재선 일정을 연기한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 노지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주의 독재, 독주, 거칠 게 없다. 독주, 거칠 게 없다. 거칠 게 없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무시된 채 통과가 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적 위를 앞세운 독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회 숫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 토론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전속결. 이재명 기자, 당장 오늘부터 시행돼요? 그렇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속전속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거의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법을 보는 듯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법 수준으로 정말 빠릅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3일 동안 딱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통과시킨 걸 바로 다음날 법사위 통과시키고 또 바로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바로 오늘 국무회의까지 오니까 딱 나흘 만에 모든 법을 다 완성 지은 거죠. 지금 국회 반장 단연간 하시잖아요. 상임위에서 땅땅땅, 바로 법사위에서 땅땅땅, 본회의에서 땅땅땅, 임시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이랬던 적이 기자 인생 걸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전례가 있었는지 없는지 봐야겠지만 사실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있지는 않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원래 절차를 한다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축조심사를 해야 되고 찬반 토론을 해야 되고 표결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거의 다 무시되고 그야말로 바로 상정돼서 바로 표결하는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됐고 그 법안을 여당 의원들끼리의 수기 과정도 충분치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론 반영도 당연히 모자랐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한테 도대체 법 내용을 알긴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법 내용 아니야. 그렇지. 표결 직전에야 이제 법 대안, 그러니까 원래 대안 입법이라고 해서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내면 그것이 위원회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전에야 정리된 대안이 의원들한테 제공되고 바로 표결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법안을 한번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관치 않은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법안 심사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침해됐지만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정말 법안을 제대로 알고 표결에 임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정말요? 지금 가장 중요했던 2+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이 원하면,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4년 동안 전월세를 유지할 수 있고 또 2년에서 2년으로 다시 연장할 때, 계약을 갱신할 때는 5% 이내에서 임대를 올릴 수 있고 이런 법안들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워낙 이례적인 속도전이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 법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상당히 논란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장 오늘부터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부터예요. 전월세는 5% 넘게 못 올립니다. 자,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 검토 심의 없이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통과됐죠.
법사위 졸속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2시간 24분.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됩니다. 서울 7월 전세거래 반토막이라는 것으로 오늘 여러 종합신문과 경제신문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법 통과될 것이 예고됐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잠겼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가격은 57주 연속으로 올랐다. 비싼데 그나마 물건도 없다. 매물을 거두고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는 집주인들, 전세 매물 일제히 자취 감췄다. 서울에서 밀려난 이른바 전세 난민들, 하남 구리 용인으로 몰려서 거기 전세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가장 큰 골자가 하나만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진 기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장기적으로 전월세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것이 이제 이 법의 취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자가 지금 전체 가구의 약 39%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2년마다 계속 쫓기듯 이사하지 않도록 4년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게 법의 취지인데, 사실 당장 지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시장에서 반응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일단 매물을 지금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거 팩트잖아요. 그렇죠. 미리 이미 임대인들이 또 전세금을 많이 올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대란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과연 4년 뒤에는 그럼 괜찮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에서 4년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놨지만 4년 뒤에는 이제 5%가 아니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것이 한 번에 반영되면 오히려 전월세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년 계약 경신할 때마다 5% 이상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임대료를 항상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이 굳이 이제 좋지 않을 때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모든 전월세가 다 5%씩 올라가는 거 아니냐, 2년마다. 결국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사실 저희가 규제의 역사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2년 동안 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시키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2년마다 자동 해고가 됐죠. 그리고 강사법도 마찬가지로 대학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해주고 방학 때도 임금을 줘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대학들이 강사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역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임대차 보호법이 4년 뒤에도 보호법으로 작용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불안법이 될지 굉장히 논란이 큰 지금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제목에서 나오듯이 전월세법 시행 전 미리 재계약했어도 딱 빼내 얘기하니까 다시 넣어주세요.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5%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소급과 관련돼서 이게 다수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었고요. 빼주세요, 이제. 김수영 교수님.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좀 그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좀 잠겼는지, 전세값이 올랐는지.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 재건축이 될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재건축 아파트 전세의 장점은 뭐냐면 전세값이 싸요. 싸죠. 집값은 비싸지만 전세값은 싸기 때문에 좀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전세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내가 재계약할 때 돈을 더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니까. 근데 한 6개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억 정도는 가뿐하게 올랐더라고요. 올랐어요? 네, 그 전세 값이. 사실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주거 여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억, 2억씩, 막 많게는 1억 5천, 2억까지도 오른 시세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6년째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전세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번 법으로 재계약은 갱신할 수 있겠지만 2년 더. 다음번에 오를 때 아마 재계약할 때 아마 전세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게 좀 걱정되시겠군요. 걱정이 되죠. 왜냐면 목돈이 그렇게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이 취지 자체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뭐 2년에 한 번씩 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나, 또 이사를 나가야 되나,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진짜 피눈물이 나거든요. 진짜 내가 집을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자꾸 이제 전세 난민으로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좀 전월세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가격
가격의 상한을 좀 정하는 것은 저는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시행되는 초기에 이러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왕창 4년 동안 못 올릴 법한 그 액수만큼을 올려서 전세 계약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아까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별로 올릴 생각도 없었는데 5%씩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 5%를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입 초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여야가 좀 토론하고 그 부작용은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워낙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도입해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건데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아요. 논란인 게 과연 이 법이 실효가 있을까? 집주인에게도 재산권 침해 논란, 세입자들에게도 전세 매물이 오히려 없어지는 역효과 논란. 두 번째는 이 절차가 과연 민주적이냐. 민주당이 행한 절차가 민주적이냐라는 논란. 두 가지 갈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고요.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개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다. 과거 지금 한나라당 때 그 권력에 취해서 오만해 보였던 모습과 같은 게 아니냐. 그 힘으로 176석의 의미라는 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짜증난다.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서 다뤄졌습니다. 오로지 정부안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야당의 지도부 저희 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네. 김 비대위원님, 야당 뭐 하셨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번 21대 국회에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03석입니다. 예. 거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이 5 의석까지 확보했을 때 사실상 원하는 법안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다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말 이 무기력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보시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안정이 불안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내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딱 이 법 하나만을 가지고 놓기에는 이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의 교란 행위가 너무나 깊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칫 나서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상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솔직한 현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김 박사님 야당 네. 지도부시잖아요. 야당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뭐 민주 절차, 저항 절차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민주적인 절차라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과정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의석으로 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서서 반대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상 국회의 의석의 힘으로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일각에서는 왜 장애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이런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느냐는 목소리도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 세운다고 한들 결국 그 법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고 났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의 아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집권 여당이 이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고 났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대책을 20번이 넘게 내고 나서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초기에
좋은 뜻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값은 결국 서민들과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었고 예. 이 전월세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은 그 끝이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고 있었던 진정성의 모습이랑은 다른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실 거라 보고 국민들과 함께 그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거쳐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 예. 당이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거군요. 물론 이 개정안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급기야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범죄자다,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그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가.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다주택자들이 도둑들이고 범죄자들이다라는 발언을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다주택자로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해서 차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범죄자고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잡아서 가두고 혹은 뭐 벌금 혹은 뭐 징역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도가 넘고 있고요. 그 발언 내용 자체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이제 상식으로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보면 공직자가 다주택자인데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자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판사나 검사가 처분을 잘못하면 판사 검사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법률 만능주의 아니면 처벌 만능주의 이게 좀 너무나 빠져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아무리 지금 임대차 관련된 법이 이전에 이제 사회적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수기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지금 한겨레 신문이랄지 경향신문에서도 폭주하는 기관차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는 임대차 관련 법은 너무 시급히 시행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여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법이 있고요. 또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건지 설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제 속도전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이 임대차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한 5%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위권 이상은 한 50%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0년 올릴 걸 한 번에 올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니 그러면 일반 주거환경이 나쁜 서민들의 어떤 전세금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중위권에 있는 주택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예측을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 소병훈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소 의원 말대로라면 경실련에서 발표한 다주택 보유한 민주당 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범죄자란 말이냐 이거죠.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소유했다.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냐라고 야당에서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소병훈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주택시장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이 잘못됐냐. 건물은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김형주 의원님, 소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규명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
다주택자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경제 TV 같은데 부동산 상담하는 그 섹션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다 잡아가야 될 어떤 범죄 군에 속한 거죠. 이 말대로 그분들은 왜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고 저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과열된 것은 잘못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시장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 자본이라고 하는 자체 가장 큰 영역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그것의 과열을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그거 자체를 그러면 아예 뭐 토지 건물 다 공개념으로 해서 다 다시 그 러시아 말로 아파트라는 말이 옵시에지지 공유지입니다 그냥. 예. 그런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사를 다 몰수해서 그냥 분배해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삿짐을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텔레비도 다 있고 가구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만 가면 돼요. 책도 똑같이 놓고 갑니다. 예. 보는 책이 같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 그런 것도 사실 있다. 저 얘기의 연장으로 보면 이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는 전혀 개인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마. 자산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규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국민 감정상 예를 들어 대출을 할 때도 그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 근데 그게 왜 몇 프로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이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석 전문위원들이 그나마도 검토 보고를 함으로써 여야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한 번 정도는 소개할 기회는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행히 187인이 다 모여서 찬성표를 185표를 던졌는데 아마 2명 기권한 사람 그나마도 고민하고 아마 의안을 생각하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이 안을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안은 뭉친 것인데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도 없이 바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모든 이 문제가 천만다행으로 말하자면 약발이 먹혀가지고 말하자면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안정으로 간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말하자면 대책이 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전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야당의 태도에 한마디 더 붙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담 안 하려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예요. 나는 그게 불만입니다. 여당의 복지에 맞춰서 그나마도 우리는 막으려고 했다. 대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속기록을 해서라도 좀 남기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됐고요. 경찰이 공룡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더욱더 본질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다방면에서 압박하는 장면 저희가 수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사퇴하라라는 내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 중에 거론되는 이유는 감사원이 현 정부에서 2년 전 멈춰 세운 원전 1호기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을 때에 긴급 이사회 회의록을 축소,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토론전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한수원과 산업부, 청와대가 협잡극을 꾸몄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당사장인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의록까지 조작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운동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최종 결정한 긴급 이사회 회의록 2018년 2년 전이죠. 축소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이사회 녹음 파일 속에는 A 이사가 600메가와트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면 3조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멀쩡하게 쓸 수 있는 3주짜리 물건을 왜 버리느냐라며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 반대를 한 발언이 있는데 녹음 파일에는. 그런데 회의록에는 3조 원 숫자가 빠진 채 소요된 예산이 상당하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록은 전체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기자,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도 시민단체가 제시한 이 의혹에 대해서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더군다나 이사회 구성원들의 항의 내용을 상당 부분 축소했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의 앞부분으로 당겨서 잘라붙이기 편집, 선택적 축소, 왜곡을 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이제 시민단체 자체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라는 걸 먼저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런 걸 전제하더라도 지금 이제 나오는 의혹 자체가 뭐냐면 2018년 6월 달에 결국은 월성 1호기 조개 폐쇄를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결정하는데 거기에 앞서는 긴급 이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물론 한수원 측에서는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록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찬성 의견이 다 주로 앞에 배치되어 있고 반대 의견도 물론 일부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3조 원이나 되는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중요한 발언들이 빠져 있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의 주장이고 또 하나가 어제 주장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2018년 3월에 한수원 사장을 공모하는데 지금 현재 사장이 된 분의 그 직무 수행 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연내에 한수원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여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유가 감사원장이 미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거꾸로 한수원에서 이미 한수원 사장을 공모할 때부터 월성 1호기 조개 폐쇄를 이미 전제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이미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장을 이제 뽑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 비대위원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월성 1호기 폐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7천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전면 재보수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사회 회의록 중에 삭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려 이제 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결정들을 과연 내리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7년에 취임하고 나서 출범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따지기도 전에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의 주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결정해 버린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추진되고 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부담 때문인지 결국 현 감사원장에 대한 찍어내기 방식으로 여권이 지금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전 여권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에게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 선행돼야 되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방식으로 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얼마나 과거에 했던 모습과 이율배반적인지를 좀 돌아볼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걸 좀 부연 설명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장 찍어내기 압박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건 전 감사원장은 결국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사퇴를 했는데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찍어내기였다라는 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었던 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현재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이렇게 빗댔습니다.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건 아예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야당 당시에 청와대는 감사원의 인사 개입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조기숙 교수의 돌직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조기숙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진성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 정부가 이러한 얘기들을 한 번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흥미로운 것은 항상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정권을 잡지 못했던 시절에 했던 말들과 어떤 행동들이 지금 그대로 역으로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과거에 어떻게 그 박근혜 정부나 보수 정부를 비판했었는데 왜 그런 행태를 비슷하게 해가느냐라는 비판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대답할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사실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감사위원을 제청할 것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했지만 감사원장이 박근혜 캠프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제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양상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고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이제 좀 귀담아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김영주 의원님, 조기숙 교수가 내로남불 그만하라라는 말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했던 글들을 완전히 그 정반대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수훈 사태와 원자력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료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 선거 전날 A안과 B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A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원자력 완전 폐쇄, B 대통령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 이 두 가지를 내놓은 게 관료 조직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앞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폐기해버리고 원자력 다 폐쇄론으로 다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관료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부가 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 과제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손실이 큰 경우에는 지속하라. 이런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미세 조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아예 이것이 전체 아닌 줄 알고 전부 다 그 방향으로 가버리고 결국 산자부 장관이 무리하게 그런 설명하면서 답변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감사원장도 41% 발언을 한다는 게 조금 애매해요. 41%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로서 인정 못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말하자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그것을 내놓고 감사원장을 푸시한다는 좀 과하다. 감사원의 기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국정과제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입된 그 세원들이 손실이 클 경우에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청와대나 대통령이 양해해 주지 않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정 간의 논의를 할 필요 있었다. 난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소설가 협회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야, 이 참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소설가협회가 추 법무부 장관의 방금 이 발언, 소설을 쓰시네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소설가협회 뿔났다. 왜?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했다. 그렇군요.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식 사과하라. 라고 그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소설가님들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소설가들 화를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설가들이 왜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설가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창작과 예술에 의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과 예술에 의한 글이다. 그렇죠. 김광삼의 명언이네요, 오늘.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비롯해서 소설 쓰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소설가라도 저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얘기할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술자리랄지 이제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질문한 저 자리에서 저도 그 화면을 보면서 아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건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 콧방귀를 끼면서 소설 쓰고 계시네. 이거 자체는 이제 장관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저 부분은 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아파서 나가서 밖에 가서 병 치료를 받았으면 어머니로서 아들이 병치료 받은 것 자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거 자체를 다 허위로 몰고 가고 외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군에서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아닐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장관으로서 그런 답변이 사실 맞죠. 그런데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일반 장관이랄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설수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건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봤는데 저를 옹호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이제 진영 논리로 굉장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설사 진영 논리에서 범여권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저건 적절하지 못했다고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설 쓰는 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러면 되나 장관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설가들이 화날 만하다라는 견해지고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추법무부 장관은 그때 사과할 기회를 그때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기회를 줬잖아요. 사과하시겠습니까? 혹은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거부했어요. 소설가협회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사회학적으로 분석됩니까? 사회학적으로까지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소설 쓴다라는 표현을 그냥 일상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게 국어 대사전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지어내서 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할 때 소설을 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관용구적으로 저 추미애 장관이 쓴 것 같아서 소설가를 어떤 모욕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설가협회에서 이렇게 성명까지 낼 정도였나라는 생각에는 조금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고. 검찰 출신과 다른 의견?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대응할 것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오히려 이게 말씀하신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을 하는 게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했던 그 부처를 대상으로 저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좀 더 예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팔짱만 끼고 있었던 거 가지고도 그렇게까지 뭐라고 했는데 저렇게 추미애 장관은 소설 쓴다는 식으로 너무 이런 달라지는, 저 사람이 이제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응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보기 별로 좋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설가협회 입장에서는 내가 쓴 소설은 이게 거짓말이나 그런 게 아닌데 예술혼인데 그거를 거짓말이 빗대서 추 장관이 썼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런가 하면
법무부 얘기 나온 김에 국내에 있는 이 검찰, 경찰, 국정원 3대 권력기구라고 부릅니다. 민주당, 청와대, 당정청, 정부가 이 3대 권력기구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단 6개로 꽉 줄이는 게 주요 골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수사하게끔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다 경찰이 하게끔. 그리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게끔. 그러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가져가면 검찰은 결국 4급 공무원에 대한 범죄만 수사를 하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은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경찰이 막강해지죠.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신설, 정보 분야도 유지, 검찰 지휘받지도 않고 또 검찰이 수사 못하는 5급 미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고요. 또 국정원이 할 수 없는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갑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을 행정공무원 만들셈, 여권이 검찰과 검찰과 힘 빼는 대신 막대한 공룡 경찰을 만들어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를 한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패 범죄랄지 이제 뇌물 관련 범죄 이거에 대해서 일단 6대 범죄를 한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저건 애구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3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우선권이 있어요, 공수처에. 그러면 저희 우스갯소리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업 공무원을 수사하는데 사업 공무원이 수사를 하면요, 뇌물이 됐건 무슨 범죄가 됐건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사업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는데 3급으로 승진이 됐어요. 그 수사 중에 승진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이관해서 공수처로 이관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사급 공무원 수사하고 있는데 강등이 됐어요. 뭔 비리로. 그러면 검찰 수사하다가 이걸 또 경찰로 내보내야 하나요? 이 사건을 이첩을 해야 하나요? 그런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급 공무원 관련된 뇌물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3급, 4급, 5급, 7급이 다 걸렸어요. 그럼 3급 이상은 공수처 보내고 4급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한 사건에? 예. 예컨대 뇌물 사건인데 3, 4, 5, 6급이 서로 연관돼 있어. 예. 그러면 밑에 7급, 6급은 다시 경찰을 보내갖고 찢어져갖고 수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이제 탁상 행정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뇌물 액수는 이제 3천만 원 이상인 범죄라고 하는데 뇌물이 처음에 3,100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0, 1,000에서 시작하는데 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0, 1,000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않고 경찰에 보내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도 5억 원 이상, 사기 배임, 그거에만 한정해서 수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현실성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부패 범죄 전체 수사를 하라 할지, 공무원 수사도 제한을 안 두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검찰에 부패랄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는 게 맞지. 이걸 제한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수사에 있어서 베테랑을 많이 있는 곳이 검찰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전에 좀 역사적으로 수사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랄지 이제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서도 아마 검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다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 인력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실력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놓은 수사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장시켜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냥 편파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수사를 할 거냐. 더군다나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공수처랄지 여당 입장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있지만 부동산처럼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견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하풀에 나왔을지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 하풀에 많군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있었던 물리적 충돌. 그런데 정진웅 중앙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 충돌과 관련돼서 중앙지검이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운하 대전 국회의원이죠.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모처럼 하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풀 소식.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정진웅 부장검사는 몸을 날렸을까?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한동훈 검사장이 유심칩 제공에 협조를 했다면서 비밀번호를 푸는 그 순간에 왜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렸을까? 이게 가장 큰 쟁점이자 궁금증입니다. 그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의 오른쪽 분이죠. 왼쪽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확보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심카드는 휴대전화 가입자 식별이 가능하다. 저장 용량, 사진 파일은 한 개도 들어가기 힘든 수준이다. 알려져 있고요. 유심칩의 정보는 어차피 삭제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 설명대로 뭔가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유심카드의 데이터는 정보는 삭제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대상인 유심칩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몸을 날렸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동훈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 10번 잘못 누르면 데이터가 초기화된다. 유심카드 정보는 초기화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10번 잘못 누르는 그 시간이 상당할 텐데 왜 몸을 날렸을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초유의 사태가 사실 벌어진 거죠. 왜 몸을 날렸을까?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은 우리가 그 지난 사건을 보건대 여기서 일어났을 때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몸을 날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추측이죠.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날렸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심칩에 있는 내용들을 결국 뭐 확보하려고 했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휴대전화에 대한 버튼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유심칩에 있는 내용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휴대전화에 대한 버튼을 누르거나 공장 초기화라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압수수색에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잠깐의 버튼을 누름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건대 저 유심칩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유심칩을 뽑아서 새로운 기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 컴퓨터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번호를 바탕으로 과거에 있었던 텔레그램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유심칩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저 유심칩이 필요해서 갔다면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얘기들처럼 굳이 몸을 날리면서 저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저렇게 했을 하등의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유심칩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유심칩이 목표였다는데 몸은 날린 거고 근데 몸을 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겠는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얼마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결국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거의 상당 부분을 이 검찰에서 늘 받아들여 왔고요.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너무나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조성이 됐고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여기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몸까지 날리는 육탄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부 검찰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압수수색을 벌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정부는 나를 구속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 정부에 맞서서 수사를 벌인 대가가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지를 결국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기능을 외쳤지만 결국은 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뼈아픈 수사에 대해서 이런 보복성 조치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이제 야당 지도부 측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검찰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았었던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압수수색 많이 나가 보셨죠? 네. 혹시 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했다든가? 근데 저런 일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압수수색하는 검사 대 검사장이단 말이야. 그런데 저 순간은 검사 대 검사장으로 보면 안 돼요. 압수수색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의 대상이에요. 피압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합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지켜야지. 설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스모킹 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배가 돼버리면 그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저 과정에서요,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뭔가 저런 정진우 부장이 저런 행위를 해서 뭔가를 중요한 것을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진우 검사님이 왜 저렇게 했을까? 더군다나 유심칩 하나를 갖다 압수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이해를 갔냐면 그 유심칩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심칩은 거기다 뭘 저장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식별을 하는 거예요. 가입할 때 유심칩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심칩을 왜 압수를 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저장된 게 없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심칩만 압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텔레그램 할 때 그런 걸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뭐 너무 깊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16일 날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그리고 저 압수수색 영장을 23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9일 날 압수수색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밀성,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이미 들어가서 영장이 나오면 다 압니다. 기밀성이 이미 훼손됐죠. 두 번째 이제 긴급성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바로 가서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7일이 지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는 23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7일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리고 7일 동안, 왜냐면 전 휴대폰 압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뭔가 텔레그램을 하고, 뭐 그게 윤석열 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또 텔레그램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기다렸다, 일부러. 그렇죠. 그건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라는. 그런데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의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심칩을 압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텔레그램이랄지 이런 걸 복원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안 써요. 한동훈 검사 안 써요, 텔레그램? 네, 지금 안 쓴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유심칩은 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2시간 반 만에 돌려주지 않았나. 이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소설 같다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저 취소하겠습니다. 예. 중앙지검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이 그제 이 사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그래서 정 부장 검사가 넘어져서 병원 진료 중이다. 그러니까 정 부장 검사가 이른바 응급실에 간 건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제 중앙지검이 사실관계 법리검토 결과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었다,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가깝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지명 기자, 결국은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왜 날렸는가와 관련돼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되네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조금 전에 유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유심의 거의 재발견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심 칩에 하여튼 뭐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 하나가 이제 텔레그램을 복원할 수 있다. 유심 칩을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황을 먼저 정리하면 자 물리력을 행사해서 뭔가를 이제 그 유심 칩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들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려 했다.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죠. 그럼 딱 떨어지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 폭행으로 정진웅 부장검사를 이제 고소한 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중앙지검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이 취했던 조치들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자 압수수색 갔을 때 정진웅 부장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을 풀려고 하니까 핸드폰 잠금 자체를 풀려고 하니까 왜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풀지 그렇게 푸느냐. 근데 애초에 한동훈 검사장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거죠. 얼굴을 푸는 이 기능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유심칩을 그렇게 확보를 했던 게 텔레그램 복원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 수사팀이 뭔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지금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워낙 곳곳에 허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좀 수사팀이 많은 허점을 노출했고 좀 그런 것이 나중에 수사 과정 속에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아플 소식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대전 출신의 황운하 의원의 사진 한 장이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제 대전을 포함한 충남 그리고 호남 지역의 호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대전 지역의 침수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요. 저희 기자들이 그 장면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밖에는 지금 다 물이 차서 못 나가는 상황이고요. 문이 안 열려요. 영화 장면 같은 게 제 앞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완전 많이 차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리니까 허벅지까지 왔을 때 나갔어요. 계곡물처럼 10년 살았는데 이걸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저 정도 올라와가지고. 결국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대전 지역의 황운하 국회의원이 이런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쭉 보시죠. 자, 이 사진도 있고 올렸다가 지운 사진도 좀 논란이 된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그 사진 좀 준비되면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 특보 상황, 호우 특보 상황이 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오전에 공부 모임 참석했다가 기념사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웃었을 뿐이다. 대전에 물난리가 났다고 모든 행사에서 계속 울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웃는 모습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 없다라고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악의적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수해 피해자분들과 악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적절합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찍고 저 사진의 문제가 뭘까를 말하자면 최강욱 대표나 최강욱 대표의 보좌관들이 체크를 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시점에 그런 그 사진을 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 D 화면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의 실패,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황운하 대표는 지금 굉장히 속이 시원할 거예요.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검찰개혁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 지금 조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모임이라고 하는, 처음해라고 하는, 처럼해라고 하는 모임의 이름이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면이 자기네들 방향이 맞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응 자체에서 어쨌든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대응하는 황운하 의원도 저는 지극히 잘못했다고 보고, 또 지금 상황이 그런 어떤 물난리가 나면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자기 개인의 연구 모임보다는 지역으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물난리가 났어도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그 모임에서 뭐 누가 농담을 했다면 웃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 사진을 기자들이 뭐 몰래 숨어 있다가 원래 찍어가지고 악의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거를 요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렸다가 지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강욱 대표가 저 사진을 자기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은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이 남들 다 보라는 페이스북에다가 저걸 올렸다는 게 정치적인 감각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기까지 하는 사망사고까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저 웃는 사진을 올렸다는 게 저는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거에 대해서 단지 이게 악의적인 보도다, 악의적인 편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이걸 경솔하게 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들 다 보는 곳에 올려서 다 알게끔 했던 것이 굉장히 배려가 없었구나라는 점은 좀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준비됐나요? 띄워주세요. 이 사진인데 김현 박사님, 네. 만약에 이게 악마의 편집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였다면 왜 올렸다 지웠을까요? 본인 스스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기 보니까 박주민 의원도 있네요. 박주민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있는 인사죠.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기 위한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구에 물난리가 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2011년도에 우면산에 커다란 산사태가 났을 때 그 동네에 지방의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엄청난 지역에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일에 대한 최우선순위는 그 지역에 대한 긴급재해 복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주민분들이 계실 건데, 이렇게 다급한 재난 사태가 발생되면 관공서에 연락을 취해도 신속하게 연락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히 긴급하게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 동네에 있는 지방의원 혹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일 텐데,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웃고 있는 모습을 떠나서 저 자리에서 저런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왜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 하나를 찾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글을 보니까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지지자분들에게 송구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지지자분들을 송구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의 지지자가 눈에 들어오는 정도라면 여전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정말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그런 대목,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앞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시사하는 듯한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핵폭탄급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광범위한 우편 투표 도입으로 2020년 대선은 역사상 오류가 있는 사기 선거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딜레이드 일렉션, 선거를 미룬다? 이런 SNS를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 투표는 문제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 연기를 원치 않고 선거를 하기 원한다. 라고 선거 연기에 대해서 스스로 또 부정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계의 1인자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자라는 소리를 듣고 지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디지털 교도소는 무엇이고 엉뚱한 생사람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엇이고 유명 유튜버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오인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된 격투기 유튜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내가 성폭행 가해자? 이달 초 SNS에 악성 비난 댓글로 곤욕을 치룬 격투기 선수 출신의 유명 유튜버 김도윤 선수입니다. 김도윤 선수. 유튜버로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성범죄자다, 성폭행 가해자다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한 누리꾼이 당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잖아. 알고 봤더니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명이인의 김도윤 씨를 격투기 선수 김도윤 씨로 지목을 한 겁니다. 성폭행범으로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가해자다, 쓰레기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다라는 공격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 김도윤 선수에게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수영 교수님, 김도윤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요? 네, 뭐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사실은 2004년도에 일어난 그야말로 엽기적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 윤간 사건들인 거예요. 예. 더군다나 피해자는 여중생이었고 저도 이번 참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 끔찍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금 자기 사진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웬일이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경위를 아마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곳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온라인 사이트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수정 교수님 통해서 좀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만 아니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생사람 잡은 겁니까? 네, 뭐 지금 거의 김도윤 씨에게는 아무런 이제 확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무엇까지 올라오느냐? 개인 신상 정보, 핸드폰 번호까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거의 뭐 일상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걸 타고 너무나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가 털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털린 거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연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은 사과를 하긴 했을까? 그 내용은 뭘까? 다소 황당하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운영진 실수로 지목되신 김도윤님께 저의 신상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드리겠다? 김도윤님께 입혀드린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김도윤님도 제 신상을 유포한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 나는 황당? 운영진과 업로드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주겠다? 이수영 교수님,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글쎄, 뭐 이게 도대체 저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 정도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면 일단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지금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 예. 사람들, 주최 측의 항변 치고는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내 이런 정보도 생각이. 주겠으니까 뭐 배포해라. 네, 배포해라. 뭐 나는 거기에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이제 피해자는 신상 정보가 다 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인터넷 사업자인데 이 뭐 쇼핑몰까지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사실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일말의 얘기 없이 그냥 내 정보 주겠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제 신상을 뭐 올리자고 의논한 그 배심원들 정보까지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이런 행위가 아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더군다나 이들이 웹사이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유럽권에 있는 그런 서버에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서 지금 우리는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마도 신분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 경찰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내 개인정보 줄 테니까 뭐 좀 이걸로 대충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동유럽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운영된다. 저희 돌직구 쇼가 피해자 김도윤 선수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했다고 행시적인 글만 올려놓고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글만 올려놓고 뭐 다시 계속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실수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계속 올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죠. 보상을 좀 받지 못하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받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행시적인 것 같아요. 법적인 신고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억울하기만 되게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김도윤 선수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 준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 바로 이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교도소 어떤 곳인지 한번 이수진 교수님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도소 사회적 심판 시작은 창대했다고 해요. 웰컴 투 비디오 순영자 손정우 씨 등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가 직접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뭐 시작은 창대한 것 같은데 이 뭐 어떤 사람들의 신상을 뭐 어떻게 공개해서 어떻게 심판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법에 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나 또는 이제 특강법에 보면은 지금 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신상을 공개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재차 이제 올리는 사이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뭐 재판이 끝나든 유죄 판결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신상이 공개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여기다가 이제 게시를 하고 법적인 처벌이 너무 관대하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비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의 교도소라는 곳이 이제 디지털 세계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 부분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다들 입증된 사건들, 증거가 있는 사건들의 주인공들을 올려가지고 또 경찰에서도 신상 공개한 대상자들만 이제 다루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인의 가능성은 없잖아요. 최근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 사람 얼굴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름만 같은 사람, 나이가 같은 사람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 김도윤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생사람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사람을 완전히 잡아서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에 이제 앞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도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불법이고요. 예. 지금 아청법 상에도 심지어는 이 신상 등록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그 이제 자료를 끌어다가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리면 그것 자체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불법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제 피해가 나온 김에 경찰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을 찾아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이수진 교수님과 함께 명쾌하게 이번 사건 파헤쳐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 비가 집중된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남현영 캐스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환한 햇살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햇살에 기분도 활력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비가 좀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오후부터는 서울 등 내륙 많은 곳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어 접이식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북과 충청에 강하게 쏟아지던 장맛비는 잦아들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은 주말에도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고요. 중부지방은 8월 10일경까지는 주기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낮부터 장마가 완전히 물러가겠고요. 대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강도가 매우 강할 수 있어서 돌발적인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뒤에도 단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이사말로에서는요. 김어준 씨가 이낙연 의원 인터뷰 때 한 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주제로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라방에서 특별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사말로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주 한 주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비가 좀 더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시작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